한 6, 7시에는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다가 밤 한 9시 반쯤 되면 목소리 데시벨이 확 올라가시면서 사실 그건 아이들에게 주도성을 계속해서 사실 빼앗아 오는 일과 다르지 않거든요. 결국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 습관이고 실제로 애들한테 가장 효과가 큰 게 이제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스몰빅 클래스 대표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오늘 그랬나요? 기대가 큽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요.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나름 생각을 해서 열심히 대답을 해도 아이들이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부모님한테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쭉 들었더니 네. 아주 명료하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공부 이유를 깨달은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질문을 부모님한테 하지 말아야겠다고. 아니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이 질문을 들으면 작정하고 그래 내가 오늘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거야 싶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네. 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나중에 공부를 해놓으면 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엄마는 뭐 스카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어떻게 뭐 하셨어요? 다양한 레파토리가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공부를 내가 이때는 좀 그래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는 이때 해두면 참 이런 게 좋더라 라는 걸 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신 건데 우리 부모님들도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지금과는 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쵸. 즉 이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배경 지식, 배경 경험, 배경 정보가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애들은 그걸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경험이 없고 맥락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잔소리로 듣게 되고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스킬을 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직접 애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는 맞아요. 이게 뭔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공부 왜 해야 되지라고 질문하는 건 이 어렵고 힘든 거 계속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드디어 우리 아이가 공부의 본질이 궁금해서 질문한다 이게 아니라 얘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짚어주면서 지금부터 뭘 다르게 하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면 이게 좀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신 게 저는 정말 와닿았던 게 아이들이 엄마 인간은 왜 놀아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점만 바꿔도 일단 대화의 시작이 좀 순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뭔가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면 뭔가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공부를 안 할 것 같다는 네네. 좀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 질문 그대로 남겨두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답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답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가, 내 꿈이 뭔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압박감을 부모님들이 굳이 느끼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줘서 내가 아이를 동기부여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연습과 누적된 경험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짠! 하고 되는 일이 아닌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짠! 하고 좀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사실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자기 할 일, 그러니까 세수, 양치. 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는 두 번째고요. 진짜 알아서 양치 좀 하고 세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막 그런 교육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중학교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아이 세수를 안 할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5번 얘기해야 한다고. 충격받았어요. 중학교 가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주도가 그때도 안 된단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더더욱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 때도 안 되던 게 무슨 갑자기 알아서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를 학습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이 2단계와 3단계 차이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결국 스스로 공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주도 단계, 이게 3단계고 저는 이 3단계를 아이들이 차근차근 밟아와야 되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이 단계들을 아이들이 거쳐오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그게 뭐 3달, 4달, 뭐 6달
결국 지나면 어느 순간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들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자기주도가 전혀 안 되는, 이게 대다수의 초등 중학년 뭐 아니면 고학년 학생들, 오늘 뭐 숙제는 다 했니? 이거 언제 할 거니? 세수는 언제 하니? 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한 6, 7시에는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다가 밤 한 9시 반쯤 되면 목소리 데시벨이 확 올라가시면서 처음부터 언성 높였던 거 아니라고 막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제가 알지만 사실 그건 아이들에게 주도성을 계속해서 사실 빼앗아 오는 일과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언제 할 거니? 이거 다 했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일을 안 했을 때 더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일의 진짜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의 진짜 주인은 엄마야 아빠야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주도성을 오히려 좀 앗아가고 있는 일일 수 있고, 결국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 습관이고, 실제로 애들한테 가장 효과가 큰 게 이제 뭐냐면 네. 체크리스트. 하루에 가장 진짜 이건 해볼 만해 라는 3가지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직접 적어가지고 네. 요것만큼은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 할 때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짜 거기에 숨쉬기, 뭐 밥 먹기 써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초등 때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머릿속에 해야 할 것들,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되게 가득해요. 근데 초등 때 거기에 진짜 도달하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엄두가 나는 일이어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초등 아이들이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고, 그랬을 때 그 3가지 체크리스트, 그리고 가장 애들한테 효과가 좋았던 거, 진짜 이게 왜 이 아이가 자기주도를 하게 만들고 이 아이의 하루를 바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실제 해보신 분들이 의문 제기하시는 게 이불 개기. 예, 이불 개는 것만 3가지 중에 하나로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자라고 하면 애들이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른들도 약간 슬럼프가 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집 정리부터 해라, 뭐 냉장고 청소부터 해라, 이런 얘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들으실 텐데, 왜냐면 내가 이불 개기든 뭐 냉장고 정리든 그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뭐 3일, 4일 걸려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 호흡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하고 나면 어때요? 결과물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죠. 성취감을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 성공이라는 건 일종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불을 갰어요. 내가 나와의 약속을,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게 관성이거든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성공적인 뭔가를 했다면 그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번째, 3번째 세웠던 목표들,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잘 해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 할 일을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이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2주, 3주 되면 어느 순간 그 체크리스트 3가지 중에 하나를 뭘 쓰면 되냐면 플래너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체크리스트에 그 포스트잇 썼던 내용을 그대로 플래너에 옮겨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제가 아이들 그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할 때 1주 차에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쉬운 일인데 성취감도 느끼니까, 그래서 플래너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이 플래너를 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뭔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뭔가 보여드리는 레퍼런스를, 또는 저희 뭐 다른 애들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가 시작부터 이렇게 하길 기대하죠. 네네네. 완벽하게 맞아요. 할 것을. 근데 불가능해요. 이 완벽한 아이조차도 시작은 미약했어요. 중학교에 가서 진짜 공부할 때 그거를 습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작은 미약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쉽게 좀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가장 많은 갈등의 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MBTI J인 부모님들은 계획적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기로 한 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로 한 거를 왜 안 하는지. 근데
아이는 또 성향이 P예요. 오. 되게 즉흥적이고 꾸준하지 네. 못하고 네, 계획적이지 네, 네. 않아요. 본인의 기준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되게 쉬운 일이 이 아이한테 되게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이거를 지속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쪼개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체크리스트든 플래너든 저 같은 FP들의 또 특징이 네. 욕심은 많아요. 플래너를 무슨 쓰면 뭐 하루에 무슨 천지 창조를 하려고 해요. 네네네. 네, 불가능하거든요. 공감되네요. 네. FP로서.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진짜 그 일을 하게 만들려면 쪼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단어 50개, 이게 써놓으면 네. 절대로 못해요. 왜냐면 그 일은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50개를 하려면 저는 영어 단어 10개 아침에 외우기, 아니면 학교 끝나고 와서 10개는 바로 외우기.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이불개기처럼 네. 호흡이 짧고 내가 즉각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바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단위로 계획이 세워져야 그렇게 10개 외우는 애들은요. 그 다음 20개, 30개, 40개 외웁니다. 저는 네네. 초등이든 중등이든 제가 이 애들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거는 네. 1번 당일 복습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네.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한다. 근데 이게 애들 입장에서 어쩌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프레임을 되게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포스트잇 한 장에 그날 배운 국어, 영어, 수학, 뭐 주요 과목 아니면 뭐 더 할 수 있다면 사회과학 정도까지 보통 그러면 하루에 2과목에서 맥스 3과목이 넘지 않아요. 모든 날 다 국영수, 사과 다 듣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2과목 정도만 포스트잇 한 장에 그날 배운 거 요약 정리해보기. 더 쉽게 그냥 집에 와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 2가지만 하자. 딱 3분만 쉬는 시간에 화장실 친구랑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시간에 한 번만 하자. 이게 뭐냐면 보통의 수업은 다 1시간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주요 과목 시수가 일주일에 3시수를 넘지 않아요. 네. 그럼 중간고사 보통 4월 말 5월 초에 보거든요. 그러면 3월 4월 수업을 들은 거 2달치 수업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건데 네. 일주일에 3번씩 2달 8주면 오. 몇 개죠? 24개예요. 네. 근데 애들 시험 문제 25문제 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1시간 한 문제씩 나오고 실제 오. 모든 수업에 목표가 네. 있어요. 네. 그럼 그 목표를 중심으로 선생님도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수업 목표가 있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책에도 그쵸, 적혀 그쵸. 있어요. 네. 그럼 그 수업 목표를 내가 뭔지만 알아도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그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시험 기간 돼서 공부를 이제 놔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오히려 애들이 열심히 해요. 2주 남으면 갑자기 공부 안 하겠다 하는 애들이 나와요.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알죠. 근데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거기에 내가 책을 펼쳐봤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2주 동안 이걸 소화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뭐 실제로 제가 공법 책 쓰면서 인터뷰했던 서울대생들이 얘네들의 그 인터뷰하면서 진짜 좀 놀랬던 게 한 50명 인터뷰하면 한 20명이 그런 비슷한 일화를 얘기했는데 네. 자기는 모르는 게 있으면 화장실까지 선생님 쫓아가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그쵸. 누적되지 않고 그날 하면 가장 좋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내가 그날 들은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 모르는 거는 좀 모아서 그거라도 정리해 보면 시험 기간에서 훨씬 수월하죠. 시험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요. 시간이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걸 제대로 소화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네. 당일 복습을 해놓으면 애초에 내가 시험 범위 한 번을 시험 기간에 막 벼락치기 안 해도 다 볼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배우자마자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 10분이요. 사실 한 2, 3주 뒤에 처음 다시 복습할 때보다 저는 거의 이때 1시간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복습의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저는 초등, 중학년, 고학년 부모님들이라면 그냥 수업 듣고 오면 그날 배운 건 그날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 근데 이거 한 과목에 15분, 20분 안 걸려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만 알려주시면 저는 부모님들이 중학교 가서 우리 아이가 뭐 공부 때문에 좀 공부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일 적을 거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부모님들께 드리냐면 부모님들 머릿속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중요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것이 공부의 1번 원칙이야라는 프레임 없이 애들한테 뭔가 공부 안 하면 뭐부터 사주세요? 문제집을 사주시죠. 또 학원을 보내죠. 물론 요새 워낙 좋은 학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 기본기에 충실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 그냥 문제집 풀어와. 그 애들은 복습을 하고 나서 문제집을 푸는 건데 복습이라는 걸 개념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중학생들 만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있구나 느끼는 네네네. 지점입니다. 네. 정말 당연한 것부터 좀 알려드리면 아이들에게 시험 공부라는 것,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초등 때 안 해본 시험 공부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시험 공부라는 것에 일단 목적부터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험 공부라는 건 주어진 시험 범위야. 그 어떤 자료와 학교 수업 필기, 선생님이 말해준 내용에서 내가 그걸 배우고 이해하고 구멍 난 게 없어서 내가 모르거나 기억 못하는 게 없어서 시험 보러 가면 100점을 받는 거다. 즉 시험 공부의 본질은 내가 공부하다가 나는 구멍을 발견해서 그걸 채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공부 방법도 이 목적에 맞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뭐 노트든 교과서든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요약 정리를 해야죠. 예를 들면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소단원별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라고 하면 노트 꾸미기 경신대회를 합니다. 아, 네. 네.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되는 건요. 내가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건 내 손으로 직접 그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 참고서에 있는 요약 정리 땡땡을 베껴 적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한번 넣었다가 빼서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역사에서 뭐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쭉 네네. 교과서 배워요. 그럼 애들은 그걸 그대로 베껴 적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단 뭘 머릿속에 넣어야 되냐면 고려왕건 태조의 정책이 5가지가 있네. 5가지란 틀만 머릿속에 넣어도 그럼 애들이 떠올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태조왕건이 했던 정책이 뭐 호족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뭐뭐뭐 했다. 뭐 빈민구제 정책으로 흑창이라는 걸 만들어 쭉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5가지로 키워드를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 비중이 되게 높아진 게 서술형이거든요. 네. 그럼 5가지 오, 태조의 네. 정책에 대해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그렇게 뺏겨 적은 애들은 절대 못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틀을 만들고 집어넣고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약 정리를 내 손으로 직접 재구성하는 게 1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겠죠. 문제를 풀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오답을 해요. 그리고 방금 내가 정리한 거에 내가 몰랐던 건 다시 써놔야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은 딱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공부를 하면서 구멍이 나요. 그 구멍부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찾고 채우는 거고, 특히 인풋을 넣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 애들은 결국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이 구멍을 발견해야 된다는 의식도 없고 구멍을 안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얘기하는 메타인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방향만 알려줘도 애들은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대다수의 애들이 보니까 이 방향을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문제집까지 풀고 나서 이제 시험 직전에 해야 되는 거, 물론 평소에 습관화하면 제일 좋고, 이게 이제 문제집을 푼다는 건 좀 수동적인 행위죠. 내가 공부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맨날 얘기하는 백지복습 설명하기. 공부한 내용 내가 안 보고 목차만 보고 또는 적어보고 거기서 막히면 또 말로 하다가 설명하다 막히면 그게 내가 구멍난 지점이니까 그 부분 다시 채워서 공부하고. 요게 한 세트예요. 결국은 이제 뭐 당일 복습은 매일 하는 거고 시험 기간 됐을 때 내 손으로 직접 요약 정리하는 거, 문제집 풀고 오답 피드백하는 거, 그리고 이거 이제 다시 백지복습하는 거. 요게 일종의 단권화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진짜 요거를 2-3번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저는 지금 중학생들이 평균 10점은 오르지 않을까. 이 방향만 제시하면은 그렇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가지신 부모님도 오늘 영상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진짜 맨날 미루는 애조차도 화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요, 찝찝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든 막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 더 쉽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